예, 지난 4월 17일에 있었던 2021년도 국가직 공무원 9급 회계학하고 세무직 그리고 관세직 회계 원리 두 과목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번 시험 보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문제 구성을 쭉 보니까 올해 문제는 그닥 특이하게 어렵거나 변형된 문제가 없이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하게만 공부를 했다면 고득점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부터. 먼저 세무직 회계학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세무직 회계학 문제는 20문제 중에 원가 문제가 이번엔 4문제 정도, 그리고 정부회계 2문제, 나머지는 재무회계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관세직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원가 회계 문제는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회계원리에서. 그리고 정부회계도 역시 출제가 안 됐습니다. 13문제가 세무직 문제하고 동일하게 출제가 됐고요. 7문제만, 사실은 6문제가 원가 회계와 정부회계 대신 다른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 더해서 7문제가 다르고 나머지 13문제는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관세직 문제하고 세무직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7문제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무직 회계학부터 먼저 정리하도록 하죠. 회계 정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회계 정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의 기초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1번,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 이 재무보고의 주체가 되는 것은 기업이에요. 기업 실체. 그리고 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경영자죠. 그래서 경영자는 재무보고의 실체가 아니라 재무보고의 책임자이자,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탁 책임이 있는, 그러면서 정보를 보고해야 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정보 이용자예요. 그래서 경영자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내부 이용자,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그러죠. 그 외에 나머지 투자자, 채권자, 대여자, 거래처, 종업원까지도 전부 다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 정보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보고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이용자는 외부 이용자가 맞아요. 내부 이용자인 경영진은 굳이 재무 보고를 통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영자는 그 정보를 수합하고 그리고 보고해야 될 책임을 지는 동시에 그 자신도 정보 이용자, 정보 수요자의 하나이다. 내부 이용자이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두 번째,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 다른 말로 제한된 자원, 그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는 배분한다. 회계 정보는 우량한 기업과 비우량한 기업을 구별하는데 이용됨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은 회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해야 하며, 그 재무제표는 외부인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그래야지 객관성을 갖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이때 외부 감사 자격은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CPA, 공인회계사한테 주어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한국에서는 2001년 7월 1일에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120만 원에 취득했고 내용연수 4년, 그리고 잔존가치가 20만 원이다. 이 기계장치를 연수합계법을 적용해 감가상각할 때 2004년도 손익계산서에 보고해야 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원가 모형이고 손상차손 없었다. 감가상각 모랄 예산이라 그랬는데요. 자, 연수합계법이에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되겠죠. 2005년. 근데 취득일자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연수합계 4.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 여기까지가 2. 그 다음 여기까지가 1.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01년도는 10분의 4의 2분의 1, 2. 그죠? 2002년도는 10분의 얼마냐면 4의 반, 3의 반. 그러니까 3.5. 그러면 2003년도는 10분의 얼마냐면 3의 반, 2의 반이니까 2.5. 그러면 2004년도는 10분의 1.5. 그 다음에 2005년도는 10분의 0.5.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2004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라고 했으니까 취득원가 120만 원에서 마이너스 잔존가치 20만 원을 차감하고 곱하기 10분의 1.5 또는 10분의 연수합계 10분의 12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곱하기 1.5 똑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가 감가상각이 되냐면 2004년도 감가상각은 1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2001년도는 10만 원 곱하기 2, 20만 원. 그 다음에 2002년도는 곱하기 3.5, 35만 원. 2003년도는 25만 원. 2004년도 15만 원. 2005년도에 5만 원. 여기서 물어본 건 2004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답은 2번이 되겠죠. 15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매출채권 계정을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한국 회사의 모든 매출이 외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회사이다. 단기 총 매출액은 80만 원이며 매출채권으로부터 회수한 현금 유입액은 60만 원이다. 다음에 단기 매출채권에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회사가 인식할 단기에 손상차손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걸 제대로 풀자면 매출채권의 총장부금액 기초 50만 원, 기말 45만 원, 단기 매출액 80만 원, 회수액 60만 원의 잔액을 가지고 자,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죠. 매출채권 계정의 총장부금액 기초 5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출액이 얼마냐면 8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회수액이 얼마냐면 60만 원, 그리고 기말 잔액이 45만 원이기 때문에 이 차액이 대손 발생해. 그럼 130만 원에서 105만 원 빼니까 25만 원. 대손 발생액은 25만 원이다. 그죠? 그럼 25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변에 매출채권 25만 원, 차변에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5만 원, 대손상각비 20만 원 나오죠. 그리고 기말에 손실충당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5만 원만큼의 기말 대손 추정액에 대해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또는 손상차손 대변의 대손충당금 5만 원 해서 25만 원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겁니다. 매출채권을 순장부금액으로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대손 발생에 따른 회계처리 기말에 손상차손 인식에 따른 분계 두 개를 해서 단기 손상차손이 얼마인가를 대손 발생했을 때 20만 원, 기말에 추정액 5만 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5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45만 원 순장부금액으로 매출액 차변에 80만 원, 회수액 대변에 60만 원, 기말 잔액도 순장부금액으로 40만 원. 그러고 나면 이게 순장부금액으로 표시하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곧바로 손상차손이 나와버리죠. 손상차손이 나온다. 요 매출채권 계정의 구조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럼 차변합계가 125만 원이고요. 대변합계가 125만 원이니까 그죠? 125만 원에서 60만 원 빼면 60만 원 빼면 기초 45만 원, 기말 40만 원, 그리고 단기 매출액 80만 원, 회수액은 60만 원.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 빼니까 25만 원. 그죠? 125만 원에서 100만 원 빼고 나면 25만 원. 손상차손.
이렇게 계산하는 편이 훨씬 빠르죠. 대손이 발생된 금액을 추정해서 손상차손 20만 원, 기말의 손실 충당금 설정하면서 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순장부 금액으로 표시하면 계정 하나로 끝. 그러면 그만큼 시간 단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사채.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회사가 발행한 사채는 상각 후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지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사채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 경우 이때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 그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 그러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감소, 만기까지의 총이자 비용은 증가. 그래서 유효이자율이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보다도 높다. 그래서 사채 발행비의 효과, 사채의 발행가액이 감소한다. 상환기간 동안 부담해야 될 총이자 비용은 증가한다. 그리고 유효이자율이 증가한다. 그죠? 꼭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채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 높으면 할증 발행.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 할인 발행하면 점차 증가. 이자 비용도 장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자 비용도 증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자 비용도 감소. 그렇지만 할인 발행했던 할증 발행했던 그 차금 상각액,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은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든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든 기간 경과에 따라 점차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유형자산의 토지 취득 원가 결정 문제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한국해사는 2001년 초에 토지를 새로 구입한 후에 토지 위에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토지 취득 후에 토지 위에 있는 창고 건물을 철거했고 토지 취득 후에 곧바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토지 취득 및 신축 공사와 관련된 지출 내용이 다음과 같다. 2001년도 12월 말일 현재 사옥 신축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아직 완공이 안 됐다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토지 원가와 건설 중인 자산, 완공됐다면 건물이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표시해야 될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계산해 보죠. 토지의 취득 원가는 토지,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비용 당연히 토지, 토지 위에 있던 건물 철거 비용 토지, 그리고 구시설, 구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처분 가치가 있다면 토지 원가에서 차감. 새로운 사옥의 설계 비용은 건물. 기초공사를 위한 굴착 비용도 건물 공사 원가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 위에 있는 걸 철거하는 과정까지는 토지 원가. 철거가 끝난 후에 굴착 공사 비용부터 건물. 그 다음에 건설자재 구입 원가 당연히 건물. 그 다음에 건설자재 구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원가,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건물. 그 다음에 건설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근데 이 건물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이걸 더하는 금액이에요.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7,000원, 7,000원에다가 8,000, 그죠? 350원. 토지 원가는 계산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22,200원 토지. 답은 2번이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의 장부 금액은 기말 현재 미완성 공사에 대한
장부 금액은 8,350원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쉽죠. 한국 회사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를 2001년 초에 100만 원에 취득하였다. 100만 원에 취득했다. 2001년 말에 90만 원으로 평가. 그러면 재평가 손실. 하여튼 이 취득 원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전부 다 당기손익.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전부 다 기타 포괄손익.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손익. 이건 당기손익, 이건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당기손익 10만 원만큼 재평가 손실. 근데 이게 얼마로 상승했느냐면 105만 원으로 상승. 그러면 10만 원은 재평가 이익, 5만 원은 재평가 잉여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2002년도에 105만 원으로 평가했을 때 당기손익 계산에 포함될 재평가 이익과 자본 항목으로 표시될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재평가 이익은 10만 원, 재평가 잉여금은 5만 원. 그래서 10만 원과 5만 원 3번이 정답이죠. 2001년도에는 재평가 손실 당기손익만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요즘에 출제되는 문제 중에 특이한 부분이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의 기초 원리, 그러니까 복식부기의 기본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시산표 또는 뭐냐면 분계장 그리고 총계정원장 기록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7번. 다음 분계장의 기록 내용 중 시산표를 작성함으로써 자동으로 발견되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위배되는 대차 불일치하면 시산표 합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보고 자기검증 기능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러죠.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발견되는 오류만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간단해요.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이 어떤 오류가 됐든 간에 금액이 일치하면 그러면 발견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이 불일치했을 때는 발견되는 오류. 이렇게 이해하면 뭐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기계장치를 80만 원에 팔았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 80만 원하고 대변에 기계장치 8만 원으로 기록했다. 그럼 대변합계가 얼마고 부족해요? 72만 원 부족. 발견 가능. 대차 불일치. 근데 건물을 60만 원에 매각하고 차변에 현금 60만 원, 대변에 건물 대신 토지 60만 원 했다. 토지라고 했든 건물이라고 했든 또는 그 외에 다른 자산으로 했든 금융자산이라고 했든 뭐라고 했든 차변합계 60만 원, 대변합계 60만 원이면 발견 불능. 그 다음 세 번째, 토지를 30만 원에 매각하고 차변에 토지, 대변에 현금, 토지를 매각한 걸 구입한 것으로 기록했다. 그래도 어찌됐든 차변에 30만 원, 대변에 30만 원이니까 발견 불능. 그 다음에 신입사원과 월 50만 원의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거래가 아닌데 차변에 급여 5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50만 원으로 분기했다. 그러든 저러든 하여튼 차변에 50만 원, 대변에 50만 원 적었으니까 대차는 일치. 그래서 자동으로 발견된 오류는 기억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에서 발견되지 않는 오류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째, 거래 한계를 완전히 누락했다. 거래 한계를 중복 기장했다. 대차 반대로 기록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연히 상계되는 오류.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잘못 설정하거나 타 계정에 전개한 경우. 이런 경우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발견된다고요?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이 불일치되는 원인. 그런 경우만 발견이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이것도 역시 기초원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한국 회사가 수정 후 시산표상의 수정 후 시산표. 어떤 거죠? 결산 정리 기입이 완전히 끝난 후의 시산표. 결산 정리 사항이 반영된 후의 시산표. 그 시산표상의 자산부채 수입 비용 자본금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초의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이 2월 시산표가 아닌 수정전 시산표상에서는 당기손익이 반영되지 않은 기초이익잉여금이 표시가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는 간단합니다. 차변합계 대변합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시산표를 작성해서 그 차액이 그냥 기초이익잉여금이에요. 이 금액. 그래서 그 해설지에는 자산 그리고 비용, 차변, 대변은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순서에 맞게 정리했지만 시험을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순서하고 상관없이 차변 요소는 차변에, 대변 요소는 대변에 이렇게 했습니다. 매출 대변에 12만 원, 현금 차변에 13만 원, 자산이니까 매출 원가 비용 차변에 10만 원, 재고자산 차변에 20만 원, 급여 차변에 5만 원,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대변에 17만 원, 선급 비용 자산 차변에 7만 원, 미지급금 부채 대변에 5만 원, 그리고 미지급 비용 대변에 8만 원, 미수 수익 차변에 5만 원, 자본금 대변에 4만 원, 나머지가 기초이익잉여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2월 시산표상에는 기초이익잉여금이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이 반영된 후의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그렇지만 2월 시산표가 아닌 수정 전이든 또는 수정 후든 2월 시산표가 아니라 수익 비용이 다 표시가 되는, 그러니까 수익이나 비용이 다 표시가 되는 그러한 시산표상에서는 이익잉여금이 당기순이익이 반영되기 전 기초이익잉여금으로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합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여기까지가 17만 원, 여기가 29만 원이니까 결국 46만 원. 46만 원 편한 데서 빼면 돼요. 43만 원, 3만 원만 더 빼면 2만 원 남죠. 그럼 2만 원, 7만 원, 9만 원 하고 5만 원이니까 14만 원. 그래서 기초이익잉여금은 14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계산이 됩니다. 굳이 자산부터 적고 부채 적고 그리고 수익 적고 비용 적고 자본 적고 이런 식으로 적을 필요 없다.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다 한꺼번에 기록하고 차익이 곧 기초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산표의 구조만 알고 있으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회계 기초, 시산표에서 발견되는 오류, 안 되는 오류 또는 특정 거래를 기록했을 때의 시산표 합계 금액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시산표상에 표시되는 기초이익잉여금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들어서 항상 한두 문제가 이렇게 뛰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9번째 문제. 재고자산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한국 회사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홍수로 소실된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해설지에는 내가 식으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이것도 식이 필요 없죠. 계정 그리면 해결됩니다. 계정 그리면 해결됩니다. 지초상품 차변. 그죠? 그리고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자산 15만 원. 기말 재고자산 15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 130만 원. 화재 직전까지. 그러니까 홍수 직전까지. 매출액 120만 원. 본래는 이걸 매출 원가로 써야 되는데 매출액으로 쓰면
여기에 매출 이익이 표시가 된다는 것. 그죠? 매출 원가로 쓰면 이익은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 나머지가 소실된 기말재고. 그 이익은 어떻게 되냐? 매출액 곱하기 매출 총이익률이 20%라고 그랬으니까 120만 원 곱하기 20%.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24만 원. 이게 24만 원이다. 이겁니다. 135만 원이거든요. 135만 원 빼고 나면 20만 원 남으니까 44만 원. 그래서 44만 원이 소실된 재고자산의 원가이다. 쉽게 계산이 되죠. 본래는 120만 원 곱하기 1-0.2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기말재고. 기말재고 중에서 소실되지 않은 거 15만 원을 뺀 나머지가 다 소실된 재고자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거지만 우리가 계정의 구조만 알면 상당히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본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본 조정은 자본거래, 손익거래가 아니에요.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 자본주와의 거래, 자본의 조달 및 자본의 환급, 주식의 발행, 감자, 증자, 자기 주식의 취득 등과 같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의 증가액 또는 감소액인데 이것이 미확정거래. 자본이 증가했지만 이것을 불입자본, 납입자본으로 확정 지을 수 없는 성격. 자본이 감소했지만 감자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계정이 자본 조정 계정입니다. 자본의 증가액을 나타내거나 감소액을 나타낸다. 부가적 자본 조정 또는 차감적 자본 조정. 근데 뭐라고 했나 볼까요?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되지만 그래요.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액에 해당하지만 자본의 차감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본의 가산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차감만 얘기했죠. 그죠?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누적적 적립금,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익잉여금의 성격이거든요. 손익거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설명이 애초에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본조정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해당하지만 그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성격의 것들.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액이지만 납입자본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 자본의 감소액이지만 자본금의 감소로 처리할 수 없는 성격. 그런 것들을 일단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부가적 자본조정, 자본의 증가액을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교부 주식배당금, 순이익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한 상태, 아직 주식은 발행하지 않은 상태, 미교부 주식배당금.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 청약금을 받아놓은 상태, 신주청약 증거금.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전환권 대가, 신주 인수권 대가, 출자 전환 채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가적 자본조정. 차감적 자본조정으로는 자기 주식, 취득원가로 표시하죠. 자본총액에서 차감.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이지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이지만 감자 차손 그것도 차감적 자본조정.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록 주식으로 발행했지만 투자자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다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상환우선주. 그런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부채로 분류합니다.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납입된 자본 중에서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 그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죠? 이런 것들이 자본이익금에 해당되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중에서 일부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어떤 경우가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 같은 경우, 그죠? 해당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뭐냐면 제거할 때 일괄 대체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기타 포괄손익 항목 중에서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으로 포함된 뒤에 당기순이익을 구성한 뒤에 그것이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이익잉여금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고 곧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재분류 조정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그래서 재분류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지분상품 말고 채무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기타 포괄손익 항목, 재분류 조정의 대상, 그죠? 해외사업적 환산손익, 재분류 조정의 대상, 그죠? 그런데 반해서 재평가잉여금, 재분류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금융자산 중에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이건 재분류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당기손익으로 분류될 수가 없죠. 아예.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1번째.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국채는 국채 발행 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직접 차감하듯이 국채도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의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공정가액으로 평가. 해당 계약에 따라서 발생한 권리는 자산, 의무는 부채로. 화폐성 외화 부채는 화폐성 외화 자산도 마찬가지. 현행 환율로 평가해서 그 평가손익.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 유형자산도 그렇고 사회기반시설도 그렇고 이 사용수익권은 별도의 부채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다. 이번엔 정부회계 문제도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 다음은 한국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원가 자료이다. 한국 회사의 제품 한 개당 단위당 기초 원가하고 가공 원가를 계산해라.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요게 기초 원가. 이건 가공 원가. 다른 말로 전환 원가. 그죠? 직접 노무 원가는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되죠. 순간적으로 이거 착각할 수 있어요. 자, 보죠.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는 28,000원. 직접 노무 원가는 4만 원. 그래서 기초 원가는 68,000원 나왔고요. 답은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재료 간접 원가가 포함돼야 되는데 단위당 변동 재료 간접 원가는 6만 원인데 이게 6만 원인데 월간 한 달 동안의 총 고정 제조 원가가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정 재료 간접 원가 월간 총 생산량은 20단위를 기초로 한 거니까 지금 단가로 전부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가로 계산해야 됩니다. 20만 원을 20단위로 나누니까 만 원이 되죠. 그래서 재료 간접 원가는 결국 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 원가는 11만 원.
기초원가 68,000원, 가공원가는 11만 원이다. 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그죠?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 이것도 역시 덩치만 컸지 뭐 전혀 부담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국 회사는 정상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정상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직접 재료 원가 실제, 직접 노무 원가 실제, 재료 간접 원가만 예정 배부. 그래서 재료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이 말은 똑같아요. 근데 이때 예정 배부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재료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한다. 그러니까 실제 기계 운전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렇게 해서 재료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2001년도 예정 기계 시간이 10,000시간이고 원가에 대한 예산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재료 간접 원가의 예정 배부율을 구해라. 그래서 예정 배부율, 예산액을 예정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정 시간은 10,000시간이라고 했고요. 10,000시간이라고 했고요. 그럼 이 예산액은 여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재료 간접 원가 예산액만 갖다 정리하면 됩니다. 간접 재료 원가 5,000원, 공장 건물 임차료 재료 간접 원가, 공장 설비 감가상각비, 그죠? 당연히 재료 간접 원가.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원 급여, 공장 설비 보험료 재료 간접 원가,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 결국 동그라미 친 거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다 하면 돼요. 직접 원가는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5,000원, 2만 원, 25,000원에 7,000원 나니까 32,000원, 32,000원에다가 13,000원 더하니까 45,000원이네요. 그럼 45,000원 나누기 10,000시간 그러면 얼마예요? 4.5, 시간당 4.5원씩. 그래서 배부율은 기계시간당 4.5원씩이다. 2번이 정답이 되죠. 만약에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액을 구하라 그랬다면 4.5 곱하기 실제 기계 운전 시간. 항상 실제 곱하기 예정 배부율인가 알죠? 여기서는 뭐 예정 배부액을 구하라는 문제도 아니고 예정 배부율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 그래서 기본만 충실하면 이번 시험 문제들은 전혀 문제될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자, 14번째. 다음은 한국 회사와 관련된 거래이다. 기말 수정 분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걸 결산과 재무제표 문제로 분류는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회계 기초에 해당되는 복식부계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말 수정 분계를 먼저 할 필요성이 있어요. 8월 1일에 건물 1년간을 임대하기로 하고 1년치예요. 2,400원을 받아서 몽땅 임대 수익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만 임대 수익이고 그러면 5개월을 초과하는 7개월치 그게 뭐냐면 선수임대료. 선수임대료, 차변의 임대료 수익 감소, 대변의 선수임대료 부채 증가 얼마냐면 2,400원 곱하기 12분의 이게 1년치니까 12분의 7개월치. 그럼 얼마냐면 1,400원. 그러면 10월 1일 날 거래처에 현금 10,000원을 대하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이자가 발생해요. 차변의 미수이자, 자산,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 증가. 얼마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10,000원 곱하기 0.04 곱하기 12분의 3개월치 4분의 1. 그럼 얼마죠? 100원, 4분의 1이니까. 차변의 미수이자 1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100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월 1일 날 보험료 2년분이에요. 24개월. 그러면 한 달에 100원씩이네. 현금으로 지급하고 몽땅 보험료로 처리했다. 11월, 12월
2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24개월에서 2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월, 그러니까 2,200원이 전부 다 선급보험료예요. 차변의 선급보험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험료로 처리한 게 아니라 선급보험료로 처리했다. 그러면 2개월치를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보험료 해야죠. 근데 보험료로 처리했으니까 22개월치를 차변의 선급보험료, 대변의 보험료. 22개월치면 2,200원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자산은 요거 두 개야. 자산은 2,300원만큼 증가한다. 그 다음에 비용은 보험료가 하나밖에 없네요. 비용은 200원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2,200원만큼 감소한다. 그 다음에 수익은 이게 수익이고 이게 수익이에요. 수익은 1,300원만큼 감소한다. 그럼 답은 4번인데 확인을 해봐야지요.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 비용이나 수익이 대변이면 증가, 차변이면 감소. 순이익의 증가 원인 2,300원, 감소 원인은 1,400원. 그럼 얼마가 증가? 900원만 증가. 그래서 답이 되는 건 4번만 답. 당기순이익은 900원이 증가한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도 수정 분제만 할 수 있으면 뭐 전혀 그죠? 어려울 일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도 보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경제력 실질을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회계 기준으로 삼아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회계 기준의 구성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 회계처리 기준,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비영리 조직은 기업 회계가 아니니까 제외한다면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 요 두 가지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회계 기준이에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인데 상장회사는 국제회계 기준, 비상장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설명이 잘못된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번은 답이고요. 과거 규정 중심의 회계 기준이, 규정 중심은 다른 말로 규범 중심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게 원칙 중심으로, 회계 기준서가 원칙 중심으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맞는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그렇게 제공된 것이 기준서지요. 기준서 형식. 법률 형식에서 기준서 형식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규정 내지 규범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실물자본 개념이 보다 더 넓게 적용이 되고 공정가치 평가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회계 기준이 제정된 것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자, 됐고요.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16번째. 한국회사는 지금까지 현금 기준에 의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왔는데 앞으로는 발생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려고 한다.
현금 기준에 의한 2001년에 수익이 50만 원이고 2001년도 기초매출채권, 기말매출채권, 기말의 선수 수익 등이 있을 때 발생 기준에 의한 수익은 이게 순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수익 비용 따로 물어봤어요. 그럴 때는 계정 이용하는 거 좋죠. 수익. 현금 수입액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게 현금 기준. 근데 현금 수입액에다가 미수 수익, 선수 수익을 다 반영하고 계산하는 것은 발생주의. 그래서 이걸 현금 기준, 이건 발생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그 차이는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이 현금 수입액이거든요. 50만 원이고 이 차이는 미수 수익과 선수 수익. 근데 매출액에 대한 미수 수익은 미수 수익이라고 하지 않고 매출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미수 수익의 개념이에요. 기초는 자산이니까 차변, 기말은 대변. 그리고 선수 수익은 기초가 부채니까 대변인데 기초는 없고 기말이 2만 원. 그래서 이를 반영하고 나면 발생 기준.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 현금 기준. 이게 5만 원이니까 5만 원 빼면 51만 원이네요. 발생 기준 수익은 51만 원으로 보고 된다. 그죠? 기본 구조만 알고 있으면 뭐 이것도 역시 상당히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초 튼튼, 기본 개념을 철저히 닦아둘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부터 이제 원가 회계하고 그리고 원가 회계부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17번 정리하고 세무회계 문제, 세무직 문제 정리하고 그리고 관세직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볼까요?